지금 젊은 세대는 가상세계에도 나의 하나의 세상이라고 자유자재로 그렇죠. 움직이면서 SNS에서 살지 않습니까? 플랫폼 시대, 가상세계를 현실화하면서 시각화하면서 만질 수 있게 만드는 세대거든요. 그런데 분단이라는 건 물리적 공간이 분단돼서 우리가 적응이 되면서 프레임으로 작용해왔어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가상세계가 현실화되는 이 시대에는 그 프레임을 좀 넘어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지금 젊은 세대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라면 더 큰 뭐 세계를 하나로 뭐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거. 분단 유지 비용이라는 출혈을 막고 한반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와이파이로 우리가 이제 지구 반대편 사람들하고도 막 이 실시간 통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쵸. 상황들을 이런 시대에 북한만 통화할 수 없고 북한만 갈 수 없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더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초연결 시대에 얼마든지 북한 주민과 우리의 연결 이런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타임즈에서 경영기획실장을 맡고 있고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태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샌드타임즈 대표님이시자 샌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희 대표님과 또 오리진스콜라 공동대표 최다솔 대표님과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먼저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리진 스콜라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다솔이라고 합니다. 저도 통일에 관심이 많은 청년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최다솔 대표님께서 속한 영역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살짝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오리진 스콜라에서는 공동대표로서 또 이제 플랫폼을 함께 이렇게 관리하는, 운영하는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생명윤리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워커라는 생명윤리 단체 만들어서 생명존중 문화 활동을 계속 지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관해서 이제 활동을 하셨고 또 관심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특별히 또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뭐 남북한 통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주제가 혹시 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생명윤리 활동을 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매년 1회씩 생명윤리 콜로퀴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통일 후 생명윤리에 대해서 저희가 주제를 잡고 각 청년들이 메시지를 준비해서 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통일 인권 활동 하시는 대표님 모셔서 통일 특강 듣고 그 이후에 또 발제를 더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때 고민했던 거는 이 생명윤리 영역을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우리가 접하게 될 그 통일 한국에서 우리가 생명윤리 회복 활동을 더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북한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필요하고 또 이 한국과 북한을 같이 이렇게 통합해서 우리가 통일 후의 생명윤리 한반도에서 생명윤리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작년에 좀 집중적으로 저와 저희 멤버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올해 또 소장님 대표님 또 뵙게 되어서 저희의 관점이 더 확장되는 것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구나요. 대표님께서도 네. 그 되게 흥미로우셨을 것 같은데 흥미롭습니다. 예, 네. 통일 후 생명윤리라는 게 좀 되게 좀 낯선 주제인데 대표님께서 혹시 어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통일 후 생명윤리 너무 중요하죠. 근데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통일하자는 또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으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통일하자. 통일하자. 예, 그래서 누가 뭐래도 네. 인간의 존엄과 생명 이 부분은 정말 세상에 제일 값진 정말 보물과 같은 가치관인데 왜 이 가치관에 입각해서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우리 현 시대
정말 아쉬움 없이 성장한 우리 2030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 중에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역시나 엄청난 학자셔서 그런지 딱 바로 이해를 하시고 또 저에게 도전적인 그런 메시지를 또 전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전공인데요. 네. 저는 이제 태웅님께 지난번에도 우리 대화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에 전공은 무지 많죠. 정말 다양한 수천 개의 전공. 그거는 모두가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좀 더 많이 이해하고 지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학이나 심리학이나 또 뭐 교육학 모든 이제 학문은 그 학문은 사람에 더 가까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하나의 코드다. 그 코드로 접근을 해서 대학교에서 점점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키워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사람에서 만나더라. 물리학도 논리학도 모두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철학에서 만나고 그걸 좀 더 심화시키면 인간에서 만난다. 그게 아마 생명윤리학의 그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또 다시 거꾸로 본다면 얼마든지 사회의 통일과 또 인간 생명의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통일까지도 우리가 설계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너무 좋은 전공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네요. 어떻게 또 들으셨나요? 대표님 말씀을. 열심히 전문성을 쌓아서 생명윤리를 위해 통일하자 이 메시지로 저희 멤버들도 함께 통일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좋네요. 콜로키움에서 나눴던 얘기 중에 좀 흥미로웠던 뭐 저희에게도 나눠줄 수 있으실 만한 어떤 생명윤리를 위해 통일하는 것도 있지만 통일 후의 생명윤리에 대해서 뭐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때 저희가 과학기술과 윤리로 좀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희가 일단 정보를 알고 있는 내용은 주로 좀 핵과 관련된 좀 그런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북한의 모습을 저희가 좀 정보를 찾아볼 때 좀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 과학기술이 또 그쪽 부분에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를 이 생명윤리 또 과학윤리로 어떻게 접목시켜서 윤리를 어떻게 저희가 교육을 할 수 있을까 그 전문가 분들에게 좀 이런 고민을 해서 저희 안에서도 이제 고려대학교 이학박사 졸업하신 분께서 과학기술과 윤리를 주제로 그들에게 윤리를 어떻게 좀 같이 교육하고 나눌까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게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선진 가장 이제 핫한 과학기술이 발달되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뀌잖아요. 이런 시대에 생명윤리를 같이 고민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외람되게 뭐 말씀드릴 수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또 대표님께서는 2001년도에 그 한국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또 그 동경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과정을 정치체제로 또 전공을 하셨고 또 지금도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데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그 6월달에 좀 핫했던 기사가 북한 핵 시설 근처에 있는 그 오염수 방류 이런 부분이어서 약간 주제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주제가 이제 맥락이 맞는 게 저는 사실 이제 그 박사과정 말씀도 이제 해주셨고 또 제가 사실 2001년에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에 왔어요. 그 중국의 심양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바로 왔었고 그리고 한국에 한 3년 있다가 일본 유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한 11년을 유학을 했어요.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는 순간 한 가지 얻은 게 있다면 그 엄청난 어려운 과정들을 굉장히 많은 어려운 과정을 11년간 넘어왔는데 딱 함축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높은 곳만 보였는데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깊어지는 과정을 밟았구나. 한마디로 이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내가 연구 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꼭 붙들고 가야 될 하나의 축이구나. 그것을 내가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최 대표님께서 뭐 생명윤리 이런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아직은 이제 학부이시지만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정말요? 죄송해요. 대학원이시구나. 보건의료 정책? 어. 정확하게는 보건의료법 윤리라는 아. 좀 긴 전공을 얼마나 중요해요. 네네네. 생명윤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반가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제 2016년에 북한의 핵실험장에서 이렇게 노출되는 그 방사능에 대한 검사를 하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아마 세계적으로도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처음 던진 문제 제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탈북민들을 이제 수십 명씩 매해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통일부가 근데 심각한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봤을 때도 역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과 여기에 초점 맞춰서 다시 한번 북한을 들여다봤을 때 탈북민들과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조사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해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문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그렇죠. 북한의 핵시설로 인해서 그리고 우라늄 강산이나 여러 가지 그 방사능 물질들을 이제 방치하는 일들 그걸 왜 관리해야 되는지조차 정책화가 되지 않고 주민들도 모르고 뭐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오염 물질들이 폐수물들이 많이 누출되고 비가 오면 그게 모였던 것들이 더 많이 범람해지고 그렇죠. 그것이 결국은 흘러서 한국의 대한민국에까지 그 김포 쪽으로 흘러들어오고 네. 뭐 이런 과정들을 이제 목격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도 생명윤리라는 관점에서 환경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며 이것을 어떻게 북한과 남북 간에 공통의 어젠다로 함께 관리해야 되는 이런 어젠다로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다 보면 이런 가치관이 좁혀지면서 또 통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좋네요. 네, 네, 뭐 네.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할 일이 무지 많습니다. 사람이 중심일 때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인간의 생명은 두 가지라고 하죠. 북한도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뭐 사회적 동물이다. 또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그러면 정치적 생명이 있을 거고 사회적 생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더불어서 근본적인 거는 육체적 생명. 그러니까 윤리라는 거는 사회과학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생명이라는 거는 근원적인 신체적 생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존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박사학위 받으면서 인간의 존엄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해결되는 일이 많겠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명하지 못했던 권력구조, 체제 작동 원리 이런 것들이 해명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는 인간의 존엄에 입각해서 이제 분석을 하리라 이렇게 박사학위 받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런 맥락과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저도 느끼네요. 영광입니다. 너무 훈훈하네요. 네. 그리고 또 태웅님께 감사한 게 이런 자리를 또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하고 대표님과 많은 또 대화를 사석에서도 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치학 하나만을 공부하신 게 아니라 이 인간의 존엄을 위하여서 정치학과, 철학과, 심리학과, 심지어는 과학기술에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실제 필드에 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보고 이런 목소리가 더 좀 알려져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각 한국에서도 많이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 나가서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통일이라는 주제를 같이 대화하는 공론의 장이 형성되면 너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정말 사실 필드를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필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존엄을 위해서 정치 체제를 공부하시면서 철학과 심리학을 하셨던 것처럼 최 대표님께서도 사실은 그 간호사로 일하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현장에서.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 병동이 그 약간 호스피스 병동. 호스피스는 아니고 제가 그 내과계 중환자실에서 중환자실. 네, 처음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제 감염병동이랑 코로나 그 시즌에 코로나 병동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생명윤리, 인간의 그 생명과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또 많이 고민을 하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간호의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생명윤리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했고 또 이후에는 대학원 진학을 해서 생명윤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해야겠다라는 좀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대학원 진학을 해서 지금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면서 꿈을 갖고 왔지만 그래도 공부의 벽 앞에는 계속 좀 좌절하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서 실제 꿈과 비전은 가졌지만 그거를 성취하는 게 생각보다 또 현실의 벽에서 실제 연습하고 트레이닝하는 거는 또 연습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학생활에서도 또 어떻게 이제 박사 과정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지금은 교수로서도 이렇게 교육하고 계시는 그 과정을 또 어떻게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셨는지도 궁금한 것 같습니다. 텐진 외대도 출강도 하시고 소외대 통일연구원. 그건 예전에 통일비전 연구원에서도 계셨고 통일평화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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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래 뿌리시라고 하셨는데 그 농담으로 저 성적 증명서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그거 또 충격이었어요. 동경대에서 오래 뿌리 받을 수 있다고 어쩌다 보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렇게 잊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다시 한번 꺼내보니까 스스로 이제 정말 감회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러면 일본어도 원래 하실 수 있는 상태에서 가셨던 건지도 좀 궁금하고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의 또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일본 유학을 또 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북한에서는 지방의 작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 경제학이라면 경제 전문 대학에서 공업경영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공업경영학이라면 농업경영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통계학에 가깝거든요. 주산과 또 이제 막 이렇게 돈을 세는 그리고 계산을 좀 빨리 해야 되고 그런 거였는데 사실 그거 갖고 한국에 오니까 할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었어. 그때는 주산도 없었고 컴퓨터로 다 이제 정보화 시대니까 와 그래서 그때 북한에서 올 때 가졌던 꿈이 있었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첫 번째는 내 이름으로 된 노트북 갖고 싶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화가 돼서 의식을 안 하고 살거든요. 지금 컴퓨터만 해도 지금 사무실에 있고 저쪽에 또 다른 사무실에 있고 또 집에 있고 데스크탑만 해도 몇 개예요. 그 다음에 노트북, 태블릿 PC, 핸드폰은 또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기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꿈이었는데 그 이상의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튼 북한에서 올 때는 그런 꿈을 가졌고 경제만 저는 이제 사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좀 정말 잘하는 편이어서 어디 가나 나는 좀 잘 살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한국에 이제 가족들이 있어서 어머니랑 남동생이랑 이렇게 먼저 와서 그 연고로 이제 오다 보니까 좀 지극히 좀 짧은 시간에 좀 직행으로 올 수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북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공주병이 여기 와서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 오니까 와, 뭐 한 명도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누구나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이 엄청난 사회에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옛날에 그 일본어를
단어라도 조금씩 이제 뭐 좀 알았던 게 있는데 그 일본어 공부를 할까 중국어 공부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또 중국어 학과에 들어갔어요. 한양대 편입학했어요. 북한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졸업하고 한쪽으로도 일본어 파고다 학원에서 일본어 계속 공부하고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일본에 유학할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연구자가 되리라 사실 필요성을 느끼고 그 교수님하고 이제 상담을 했더니 일본 학교를 이렇게 그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구생으로 동경대 연구생으로 들어갔어요. 학부 졸업하니까 이제 연구생으로는 자격이 되거든요. 일본어는 또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 한국까지 와서 배우다 보니까 좀 잘 하는 줄 알았는데 정작 이제 수업을 듣자고 보니까 와 정말 제로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될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뭐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근데 그쯤에 이제 방학에 나왔는데 여기 한국에 황장엽 선생님이라고 그분 네, 북한에서 이제 주체 사상을 이제 만들고 네. 그걸 사회에 적용시켰던 그 주체 사상 대부 신분 계시는데 황장엽 선생님께서 석사는 국제관계학을 전공한 이즈미 하지메 교수한테 가서 공부해라.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하여간 그렇게 또 교수님 또 소개해 주셔서 거기 그 학교 시즈오카 현립대학이거든요. 시즈오카? 예, 그 시즈오카 현립대학에 가서 시험을 봤어. 네. 그런데 이제 뭐 필기 시험하고 면접 시험인데 지난번에 농담으로 배우님한테 얘기했지만 중국어하고 일본어를 동시에 전공하다 보니까 일본어를 쓴다는 게 중국어를 쓰고 중국어를 쓴다는 게 막 섞어 쓰는데 나중에 한 80%를 이렇게 그 시험을 쓰다가 그때 생각했어요. 무엇이나 꽉 채우자. 막 섞어서 썼어요. 근데 그걸 오히려 이제 굉장히 좀 점수를 크게 준 거예요. 중국어 막 섞어서 썼는데 얘는 이것도 할 줄 아는구나. 유학생이 오히려 더 장점으로 성경어를 하는구나. 국제관계학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선진국의 방법은 이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것보다는 가능성을 보는 그 시각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구나. 다듬으면 더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것도 점수를 좀 받고, 그리고 면접 시험에서 좀 독특한 그 북한 연구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석사에 합격돼서 그 연구생 1년, 그리고 석사 2년.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리고 석사 학위 받으면서 바로 이제 동경대 박사과정 시험을 봤는데 이때도 굉장히 웃긴 게 일단 서류에서 먼저 합격돼야 되고 그리고 필기 시험이 있어요. 전공에 대한 필기 시험. 근데 그것도 또 그냥 전공 시험도 있는데 거기도 어떨 때는 중국어가 그 석사 과정에 많이 일본어가 늘고 교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한자로 된 저한테는 외국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처음에 분리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석사 과정에 분리는 조금 됐지만 그 외국어 시험에서 이제 일본어 시험이 나오면 그걸 외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모국어는 안 돼. 그래서 영어는 좀 약하고 쓰자면 속도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저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국어로 번역하겠다 이래서 중국어로 했는데 이것도 또 짬뽕이 됐어요. 일본어랑 중국어랑 또 이렇게. 근데 이것도 성적을 좀 어진간히 받아서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남한에서 성장해서 또 이제 이론적인 공부를 통해서 나중에 사회인이 되는 것보다는 우리 이제 완전 다른 사회에서 성장해서 사회인이 됐다가 그걸 기반으로 지금 이론을 거꾸로 배우는 거잖아요. 어느 게 우선인지는 인류 역사에 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 이론을 먼저 배우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적용하면서 하면 응용하면은 훨씬 또 빠를 수도 있겠지만 또
저 같은 경우가 더 빠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게 경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왜냐면 내가 보는 이 이론의 틀이 하나 고정된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박사과정 합격돼서 공부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처음 얘기인데, 저는 이제 펠로우십 장학생으로 공부했거든요. 이제 1학년에 입학하면 박사과정에서는 동경대학에 이제 제일 큰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합격하신. 예,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나오는 와. 그것도 이제 박사 전 과정 3년간 전 과정이요. 예, 한 번 합격하면은. 근데 야. 그것도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그 엄청난 유학생들과 같이 경쟁을 했는데 제가 합격된 거예요. 그래서 펠로십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북한의 노동신문 분석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너무 좋았던 게 내가 다녔던 시조오카 현립대학의 국제관계학부에 수업이 또 이제 차려져서 강의를 직접 계속 나갈 수가 있고. 강의를 하시면서 또. 그렇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 강의를 한쪽으로 하면서 거기는 또 이제 우리 한국의 강사들보다 강사료가 좀 높아요. 아, 그래요? 그래, 여러 가지로 공부할 요건이 공부만 할 수 있는 요건이 너무 잘 만들어져서 정말 후회 없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어떨 때는 연구실에 막 새벽 3시, 4시까지 있다 보면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이제 집으로 가시라고, 너무 위험하다고 막 예, 그렇게 할 정도로 뭐 새벽까지 하고, 항상 집은 이제 학교 청사 바로 옆에 있었고,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데 집중했는데, 그 한 가지 학문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학적 관점에서 북한의 여러 가지 국가적 행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쵸. 예, 어떨 땐 돌발 상황 이런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리고 방학 때마다 나오면 이제 황장엽 선생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이제 반문도 하고, 왜 이제 헤겔의 인식론으로 황장엽 선생님께서 모스크바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그 헤겔의 인식론 비판으로 받았어요. 근데 주체사상 요소에 헤겔의 인식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화를 냈던 적이 있었어. 본인이 비판했던 그런 네, 내용이죠. 그 비판하면서 닮으신 거 아닌가? 했더니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네,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따끔한데 맞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정반합이라든가 그리고 대립물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인식론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로 이제 전체주의적인 이런 시스템에 많이 도입된 그 논리라. 헤겔이 그런 식으로 전체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또 분류가 있다 보니까 있습니다. 그 지금 체제 시스템을 저는 그 방법으로 이게 해석을 해서 그 작동 원리를 해명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나의 이제 생각은 폭이 넓어졌는데, 문제는 딱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치학적 도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이론으로만 그걸 설명하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세뇌되며 그 세뇌되는 상황을 어떻게 문화로 전환시켜서 북한 사회에 이런 그 모든 업적으로, 지도자의 업적으로 필요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황장엽 선생님께서 하셨던 철학적 원리, 이런 것들을 알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헤겔의 인식론이나 니체의 이제 철학이나 여러 이제 그 고대 철학들을 많이 끌어다가 공부를 했고, 그걸 보면서 북한의 통치 원리, 이런 논리 체계는 철학에서 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이런 통치 원리가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반응을 끌어내면서 수시로 이제 이게 반복하는 세뇌 원리는 심리학에서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심리학하고 그 철학 공부를 가장 많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 사람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 하나의 답을 끌어냈던 것 같고 나중에 학위 마치고 한국 들어와서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사회심리학을 수년간 가르쳤어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사업과 또 이제 학문적 그 일 때문에 모든 걸 접고 지금 여기에만 샌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참고될지 몰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일본이라고 하면은 제가 일본을 선택한 이유도 가장 가까운데 먼 나라고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한국에서도 공부하다 보니까 자료가 가장 많은 것도 또 일본이에요. 아, 그런가요? 한반도에 대한 자료. 그리고 예를 들어서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인 게 미군정이 이제 나가고 나서 에치슨 라인이 그어져서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공격해 들어왔어요. 네. 아무도 없는 우리 한국만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 미국은 이제 한국에 대한 지리나 지하 통로나 이런 지리적인 감각조차도 거의 없었던 거고 일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활용해서 인천 상륙 작전이나 이런 작전들을 짰던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도 뭐 참고될 만하지만 특히는 그 한반도의 전체 이렇게 맥을 볼 수 있는 수맥이나 산맥이나 그리고 철도, 도로, 항만 이것도 일제 시기에 다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일본이 엄청난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식민지 끝나고 유일하게 들어온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그러면 식민지 때 일본 문화 있었고 끝나고 유일하게 외부 문화가 들어왔는데 제일 그 북송 교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네네네네. 엄청 많은 60만 저기 제일 동포들이 북송이 됐어요. 그들이 갖고 들어간 문화들 60만 명 정도에서 그렇죠. 막 다수가 예. 대략 한 몇만 명 정도가 될까요? 아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제일 격파 60만 명인데 많은 수가 그렇죠. 많은 수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계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별 그리고 또 특히 뭐 일본의 전후 이제 문화도 있지만은 64년 이후에 올림픽 이후에 그 자부심 문화도 또 있어요. 근데 동경 올림픽 이후에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북한에. 그러면 평민으로서 이제 이렇게 수평적 동료들에게 암묵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우리는 많이 목격하면서 일본의 이제 상품과 문화들은 참 좀 정교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일본을 선택하게 됐어. 예, 특히 한반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제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자료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 또 문화도 간접적으로 북한에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어. 근데 정말 11년 살았는데 11년 동안 공부하셨 예, 근데 11년 살았는데 11번을 죽었다 났던 것 같아. 그게 무슨 일이냐면 나의 수직적인 사고방식,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수평적인 건 불판적인 입장이고 거의 수직적인 구조가 돼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수동적인 거고 계획성이 없는 거 스스로 계획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 계획경제 사회에서는 중앙에서 국가에서 다 디자인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잘못한 게 없어. 하라는 대로 하면 칭찬받아. 그런데 그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치범 수용소 뭐 이렇게 처벌받는 일들이 창의성을 많고. 발휘하는 것이.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북한에서 살아서 또 이제 국가가 계획한 대로 하면 사람이 대충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대충 생각 없이 그냥 살아도 돼요. 그런 사람이 한 명이었는데 일본에 가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제일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그쵸. 섬세하고 디테일에 뭐라고 있죠?
악마라는 장인 말도. 정신. 또 장인 정신도 더 디테일의 악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야, 말이죠. 정말 이게 뭐냐가 있냐면 그 디테일한 게 대충 살던 사람이 거기 적응하는 게 정말 좋은 걸 떠나서 너무 힘들어요. 진짜 특히 이제 학문과 관련해서는 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레이닝 과정이었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트레이닝 받았을 때 지금 나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학자로서는 왜냐하면 꼭 이렇게 쏠림 현상을 인정하고 존중해요. 어떨 때는 그렇지만은 또 비판적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꼭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내 자신이 보는 이렇게 분석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은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저 스스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교한 트레이닝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 정말 강도 높은 객관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연구자로서는 너무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일본에서 볼 때 남북한을 동등하게 놓고 거리 두고 볼 때 그때는 안에서 주관적으로 볼 때하고는 약간 좀 다른 좀 양상이다. 다른 양상. 예. 그래서 이런 훈련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지금도 북한 문제나 또 이제 남북 관계 어떤 사건도 이제 이렇게 다각적으로. 객관화해서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이제 정책과 이해관계 우리의 국익 그리고 나의 이해관계 할 때는 주관성이 개입되는 거 이렇게 분리돼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렇네요. 좀 정리하자면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삶 자체가 그 한 사람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내 내면 안에 통일시키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에서부터 이미 이제 탈북을 한 가족들을 또 경험을 하셨고 그런 이상 가족의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또 경제학과 경영학을 또 공부하셨지만 한국에서는 중국어를 또 전공하시고 또 일본에서는 국제 정치학과 또 정치 체제를 공부하시면서 또 주체 사상을 디자인한 사람과 그 대화를 하면서 마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처럼 가르침을 받으시고 또 이제는 여기서 비즈니스를 실제 또 이루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더욱더 이 통일운동에 대한 마음이 더 있으실 수밖에 없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네. 우선 이제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고 네.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 청년들 지금 2030 솔직히 40까지도 그 기성세대하고 확연히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거는 또 그 사람을 만드는 하나의 그 배경이 되고 또 서로 환경과 사람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면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좀 가장 좀 중요시하는 거는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기성세대 그리고 우리 세대까지도 이제 물리적 공간이 이제 분단돼 있고 그것을 절대시하고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광복이 되면서 동시에 분단됐던 이런 것을 너무 당연시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섬나라처럼 보니까 이렇게 살고. 우리는 섬나라죠. 그리고 한반도는 동강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우리 분단 유지 관리 비용 이런 부분은 굉장히 출혈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출혈을 계속 감당하면서도 뭐 기성세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출혈 상태를 후대에게 넘긴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왜냐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지금 세대를 보면은 우선은 정의감이 있는 데다가 나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의로운 상황이 납득이 되면 확 지루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 납득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는 너무 그리고 젊은 세대는 소유권에 기성세대보다 많이 집착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네. 오히려 이제 공동으로 쓰는 것도 즐겁겠어.
공유 오히려. 킥복 쓰고 공유 자전거 많이 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보는데 더 큰 가능성은 지금 젊은 세대는 이제 가상 세계에도 나의 하나의 세상이라고 자유자재로 그렇죠. 움직이면서 SNS에서 살지 않습니까? 다양한 네. 플랫폼 시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가상 세계를 현실화하면서 시각화하면서 만질 수 있게 만드는 세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분단이라는 건 물리적 공간이 분단돼서 우리가 적응이 되면서 프레임으로 작용해 왔어요. 예, 근데 그 프레임이라는 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가상 세계가 현실화되는 이 시대에는 그 프레임을 좀 뛰어넘어서 전체를 보는 시야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얼마든지 지금 젊은 세대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네, 생각이 들고 오히려 가능성이라면 더 큰 뭐 세계를 하나로 뭐 이런 거창한 것보다는 현실적인 거 이제 이런 분단 유지 비용이라는 출혈을 막고 한반도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는 이런 거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우리의 노력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와이파이로 우리가 이제 지구 반대편 사람들하고도 막 이 실시간 통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쵸. 상황들을 네. 이런 시대에 북한만 통화할 수 없고 북한만 갈 수 없고 그거는 역대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이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노력하고 고민한다면 이렇게 그 초연결 시대에 얼마든지 북한 주민과 주민의 우리의 연결 이런 것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통일 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통일 제너레이션. 통일 세대. 네, 저희 청년들이 이제 납득하면 움직이는 특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그 통일을 이렇게 납득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그래서 이게 청년들이 납득하면 움직일 수 있는 반면에 또 이기적인 선입계산이 바싹하고 이기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장단점이지 그게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러니 청년들의 특성이 그렇게 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시대가 원래 내 손 안에 정보가 다 있어.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손만 펼치면은 여기서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하는 거는 본인인 거예요. 예, 그런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이런 시대에 제일 심각한 거는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가 확장되고 있고 더 심화되고 있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고령화를 우리 줄어드는 노동력이 감당을 해야 되는 이 세대인 거예요. 예, 그러면 이런 우리 엄청난 변수가 있는 이 노동력이 감당해야 된 적은 노동력이 이제 이렇게 고령화의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어쩌면은 이제 기존에 출혈되는 이런 분단 유지 비용을 계속 끌어안고 간다는 건 엄청난 그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것 아니라도 지금 일자리도 어렵고 서로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우리는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사는 세대인데 국가인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시장도 이제 경쟁력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버겁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 확보 전쟁 시대인데 나라에 이제 이렇게 인구가 작아요. 우리 5천만 우리 땅덩어리에 비해서는 많지만 사실은 경쟁하는 국가들 인도, 중국, 미국 이런 국가들에 비하면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일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2030이 살기 위해서 통일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북한과 한국의 그 인구를 합치면 지금 바로 합쳐도 8천만이 되고 그리고 땅덩어리는 중경국의 이렇게 토지로 이제 더 영역이 넓어질 것이고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된다면 주권의 문제인데 주권의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해서 사실은 검증된 주권으로 사람 살기 좋은 검증된 주권으로 어느 정도 이제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자원도 어렵고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하고 특히 지금 세대가 또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서 아쉬운 게 없이 성장하다 보니까 고난을 얼마나 이겨나갈지 그 고난의 면역 체계가 약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더 어려우면 얼마나 몇 배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극복하려면 통일하는 게 맞고 또 북한의 2,500만 북한이 정확한 수치는 발표를 안 하고 있지만은 2,500만 정도의 그 주민들 살리면서 함께 교류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한반도의 하나의 거대한 시장 그리고 내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통일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고민하다 보면 항상 이제 서독이 통일된 이후부터는 통일의 후유증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구자들이. 후유증만 있었던 게 아니고 10년 이후에 독일이 거대한 국가로 그리고 그렇죠. 지금은 리더십이 강한 기반이 탄탄한 국가로 우뚝 섰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사실은 규모를 키우고 우리의 기술과 그 다음에 우리의 DNA, 문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자본력, 경영 방식 이런 것들과 노동력, 북한의 노동력이 서로 조합이 되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마다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후대에 통일은 나중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고난의 면역책이라는 저는 단어가 참 뭔가 찰지고 그 귀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도 짧게 한 1년 정도 아프리카에서 좀 일을 하고 온 적이 있는데 참 그곳에 있는 현실과 한국의 현실을 보면은 그때 보면 좀 나이브한 게 아닌가 대한민국의 청년의 모습들이 그런 생각도 있고 물론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가상현실의 것을 실제 현실화시키는 요즘에 굿즈 같은 것도 많이 사고 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가상현실을 소비하는 걸 넘어서서 좀 국익과 나라 비전을 위해서 남북을 좀 바라보는 그런 게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샌드타임즈 기사를 좀 확인해 봤더니 저희 편집국장님께서 적어주셨던 기사 같은데 GDP의 지금 2.32%가 국방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한 61조인데 이게 이제 1.5%만 절감돼도 연 24조 정도 절약이 되는데 오늘인가요? 이번 주 나온 기사 중에 저희 국채 이자만 30조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방비가 덜 지출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고 앞으로 우리가 낼 어떤 세금이나 이자의 측면에서 충분히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부터가 먼저 청년 세대로서 통일을 추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실제 청년으로서 또 통일에 약간 관심이 있는 또 어떻게 보면 고관여층이셨던 것 같은데 네. 현재 청년들의 현실과 또 통일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통일에 대해서 더 관점을 확장하고 그런 공론의 장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좀 고민하면서 듣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문화적 접근을 좀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은데요. 청년 세대, 특별히 20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뭔가 포용, 수용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좀 여겨지고 있고 너 이거 포용 못해? 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고 너 좀 이상한 거야 라는 이런 좀 문화적인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A라는 주제, B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거는 그치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맞고 그 사람을 이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게 올바른 거다라는 그 올바름의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세대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통일도 뭔가 MZ스러운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MZ스럽다라는 건 이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그거에 있어서 다양성의 존중의 관점. 그러니까 한 민족이지만 넌 북한 사람, 남한 사람. 근데 우리 함께 사진 찍고 우린 같이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는 관계야. 이게 뭔가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그런 뭔가 그냥 스토리에 글을 올리고 게시글에 그냥 그런 걸 올리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MZ스러운 통일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것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문제는 주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사실 한국에서도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고 사회주의가 주는 주권의 관점을 가진 청년도 있고 공산주의가 주는 그런 주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청년도 있고 그냥 혼합주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혼합주의 맞아요. 속에서 주권을 그냥 인지하는. 그래서 이제 북한에 계신 분과는 지금은 이제 당장은 토론의 공론의 장을 만들 순 없어도 한국에 있는 청년들, 예를 들어 어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아니면 사회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그리고 또 혼합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그냥 자유주의, 그냥 지상 자유주의 막 이런 민주주의 체계 이렇게 다양한 주권을 주장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그냥 대화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론의 장을 그냥 만들어서 그냥 2030 세대 토론의 문화를 만들어서 그냥 저희가 사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배타성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배타성. 조금 흐려서 너의 생각 나의 생각 들으면서 서로가 사실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인데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법이 서로 주권론이 조금 다른 것에서 충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청년 세대끼리는 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용과 수용,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배타성을 갖는 걸 굉장히 서로가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주권의 그 사상을 가진 이념과 어떤 철학을 가진 그 청년들이 그냥 다양하게 모여서 어떤 한 컨퍼런스 홀에 모여서 이런 그냥 토론대회 싸우는 게 아니라 찬성 반대 뭐 너가 오라 내가 오라 이게 아니라 나 내 얘기를 하고 A 얘기, B 얘기, C 얘기, D 얘기를 그냥 다양하게 해봐서 아직은 혼합주의 아니면 어떤 주권에 대한 관점이 없는 청년들이 와서 저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더 올바른 통일관을 올바른 주권 말씀해주신 대로 사람 살기 좋은 주권이 진짜 뭐냐 사람 살기 이거를 좋은 사실 이미 저희가 많은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이미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와서 살기 좋은 주권이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그 말랑말랑한 뇌를 좀 활용하는 게 재밌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오리진 스콜라에서 어떻게 좀 해봐도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대표님 지난주에 좋은 얘기 만났던 청년단체 대표도 그 지금 영화 하는 친구인데 저희 북한 문화나 영화 이런 것들 같이 나누면서 세미나 하고 서로 대화하자, 맞아. 서로 선호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부터 좀 준비하는 통일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진짜 나도 지금 얘기 들으면서 이제는 제대로 오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하기 좋아하고 또 열정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는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공론의장을 한 번 일회성이 그렇죠. 아닌 지속성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이런 공론의장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통일의 필요성을 우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필요해.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필요한데 기성세대 정책 위반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답을 달라. 이 요청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또 이제 888 캠페인이라고 분단과 강복의 80주년을 맞아서 이 8천만 남북한 국민들을 또 통일시키자 이런 일환으로 또 진행을 하게 됐는데 간략하게 오늘 같이 대화하면서 나눈 느낀 점이라든지 이런 소감을 나누면서 우리 정말 888 캠페인 통일을 추구하자 이런 마음가짐을 또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부터. 나는 이름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으시는 거예요? 네, 진짜 그 의미가 888 하나하나 의미가 되게 좋다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통일을 준비하되 정말 팔팔하게 되게 힘있고 활력있게 준비하자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드는 이름인 것 같아요. 888 팔팔하게 이렇게 뭔가 네 활력있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대화 나누면서요. 네. 대화 나누면서는 저도 이제 통일을 이미 그 한반도의 관점으로 통일을 오랫동안 그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실제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대표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좀 인사이트를 얻고 이제 이 한반도를 저도 한반도로 봐야겠다. 좀 그런 눈이 조금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한반도도 보면서 또 저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윤리 이 영역을 또 어떻게 이 한반도 곳곳마다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게 지금까지는 좀 어떤 생명윤리 이슈 하나였는데 또 말씀해 주실 때는 환경 문제도 또 참여할 수 있겠구나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통일 또 저희가 만나게 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또 인간의 존엄성을 또 가치를 또 회복할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이게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그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단시간 내에 좀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저도 이 888 캠페인도 관심 갖고 관심 갖는다는 건 또 실제 통일을 준비하는 그 청년이 되는 게 또 진짜 이 888 캠페인에 좋은 그런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도 그 열매로서 통일을 정말 실제 준비하는 청년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좀 결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최다솔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요. 역시 생명윤리 분야의 앞으로 전문가로 성장하면서 또 전문성과 삶이 일치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실 것 같아요. 그 의지와 열정 그리고 호기심 이런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더 이제 지금 놀라운 부분은 사실 그 한반도 남북한 대한민국만 아닌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고 그만큼 한반도가 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시만 했는데 그걸 이제 딱 캐치하고 한반도를 전체를 보면서 이제부터 좀 기획을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좀 더 그 실질적으로 통일을 고민하면서 통일, 통합, 연합 뭐 이런 방식의 전체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서 재분배하는 이런 주인이 된 청년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우리 태웅님 회사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청년으로서 막 혈기왕성하고 열정이 많고 그런데 또 전문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명감도 만만치가 않고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특별히 북한 청년들과 탈북민 청년들과 또 우리 남한 출신의 우리 다양한 청년들 같이 연합하고 통합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잘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하고 또 인사이트와 또 비전을 얻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샌드타임즈는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책임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정확한 사실과 따뜻한 마음을 담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88 캠페인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샌드타임즈와 또 라이프워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